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해 떠들썩하게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무더기로 등장하는 등 주목해봐야 할 무기도 대거 선보였습니다. 전술핵 운영부도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2월 8일 밤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핵 탑재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핵 운용부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추적을 겨냥한 저 병기들은 당의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이 열을 맞춰 열병광장을 지나갔고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화성 17형은 10여 기가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화성 포병들이 최강의 절대 병기들을 위시하여 영차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을 이처럼 무더기로 선보인 건 화성 17형의 전략화, 즉 실전 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신무기도 등장했다죠? 네, 한쪽에 9개씩 18개 바퀴를 단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새로운 미사일도 모습을 보였는데요. 진군포 진군하는 저 화성포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채웠습니다. 북한은 그냥 화성포라고만 언급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고체 연료 ICBM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쪽 바퀴가 11개인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싣는 화성 17형보다 크기는 다소 작은 걸로 보이는데요.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10,000km에서 12,000km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화성 15형과 거의 동일급이지만 아마 추력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중형 ICBM 한 6개 핵탄두를 탑재하는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선 모형일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발사관에 미사일을 세우는 용도의 직립장치가 식별된 만큼 실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고 이른 시일 안에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열병식에 나온 무기체 신무기들은 조만간에 발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작년 12월에 고체 엔진 시험까지 공개했으니까 그걸 봤을 때는 북한이 고체 엔진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또 다른 부대도 등장했다면서요. 네, 전술핵 운용부대뿐 아니라 이번 열병식에선 191 지휘정보여단도 처음 선을 보였는데요.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의도를 신속 정확히 전달하는 이 인민군대의 핏줄과도 같은 제191 지휘정보여단 총대입니다. 지휘, 정보, 통신 등을 담당하는 부대이거나 북한이 올 4월 발사를 예고한 정찰위성과 관련된 부대로 추정됩니다. 또 앞서 북한이 전쟁 준비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며 공개했던 미사일 총국 깃발도 이번 열병식에서 포착됐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도 야간에 열병식을 하면서 화려한 쇼처럼 연출했지만 이전과는 좀 다른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유난히 이른바 백두혈통을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죠? 네, 2020년 당 창건 75주년 당시 처음 심야 열병식을 한 이후 5번째 야간 열병식을 하며 시각적 효과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요. 12명의 항공육전병들이 자유락화를 시작했습니다. 항공육전병들이 4,500m 상공에서 뛰어내리며 여러 형상을 만들어 보이는가 하면 전투기들이 오각별 대형으로 전술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우러르는 강군의 역사가 2월의 밤하늘가에 새겨집니다. 각종 특수부대의 훈련 장면도 편집해 대형 전광판에 상영했습니다. 조명과 현란한 편집으로 화려함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열한 군인들은 연신 김정은 위원장과 이른바 백두혈통을 지키겠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유난스럽다 할 만큼 충성이 특히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 친위대 등 각종 부대들을 상징하는 종대도 등장했는데요. 군인들은 김책, 현철의, 연영묵 등 김일성, 김정일 시대 원로들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24된 친이 피로써 지키는 의전방 핏줄처럼이여 이 조선의 신장을 끝까지 지키라.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열병식장을 참관했는데 당과 수령을 지키는 군대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업적을 배우라 유도하고 대를 이어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강자가 돼야 존엄을 떨칠 수 있다면서 제국주의 폭제를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네,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하긴 했는데 요즘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김덕훈 내각 총리는 요즘 연일 각지의 식량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김덕훈 동지는 남포시안의 량곡 판매소들에서 식량 공급 실태를 요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북한은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대단히 절박하고 중요한 초미의 과제라면서 이달 하순 농사 문제만을 다루는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 전원회의를 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회의를 여는 배경이 뭔지 관심인데요. 북한이 최근 애국미 헌납을 강조하는 등의 일련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식량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북한이 작년 말 양전법을 개정하면서 양국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살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했는데 유통 단계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점검하는 차원의 행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약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양국 판매소나 국가식량 판매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유통 부분의 일종의 어떤 변화나 이런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잇따라 농업 문제를 중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정황을 유의해 보고 있다며 식량 사정 등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 또 다른 주인공은 김주애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막 10살이 된 앳된 소녀가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호칭을 받고 노동당과 군대의 최고위 간부들보다 앞장서는 이 상황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김주애 후계자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김주애의 등장, 그 의미를 최유찬 기자가 집중 분석했습니다. 열병식 전날인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의 손을 잡고 북한군 장성들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노동신문에 공개된 이날의 사진 12장 중 9장에 김주애가 등장했고 심지어 북한군 장성들을 마치 거느린 듯한 모습으로 정중앙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호칭도 이전에 사랑하는 종귀하신에서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한층 더 격상됐습니다. 북한에서 존경하는 이란 표현을 10대 어린아이한테 썼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간부들도 김주애가 중심에 오게끔 이제 배경을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김정은이 동의하지 않고는 이런 구도가 나올 수가 없고요.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열병식에서도 김주애의 존재감은 두드러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이설존 여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호명 순서도 의전 서열도 그 어머니 리설주보다 앞섰고 귀빈석에 나올 때도 별도의 안내 인력에 별도의 카메라들이 배치됐습니다. 심지어 노동당 최고위 간부들이 김주애를 모셨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마부대가 앞장선 열병 행렬 순서에서도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맨 앞에 선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 그 뒤로 몸집이 조금 작은 말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군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백두혈통 3대 지도자가 북한 군대와 체제를 이끈다는 상징인데 김주애가 김정은을 이어 열병 행렬을 이끈다는 분명한 상징입니다. 열병식장에 울려 퍼진 구호도 김정은 결사 옹임원에 쳤던 작년 4월과 달리 백두혈통이 추가됐습니다. 열병식 내내 백두혈통 도의 구호는 계속됐고
카메라는 수시로 김주애를 비췄습니다. 김정은과 함께할 때는 나란히, 리설주나 다른 간부들과 함께한 화면에서는 중앙에, 심지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도 제법 길게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열병식은 군대가 김정은의 다음 세대, 즉 김주애 등 김정은의 자녀들을 보위하고 대를 이어 충성을 바칠 것을 맹세하는 상징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김정일과 김정은이 열병식 무대에서 후계자로 공인된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된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번 열병식에 전면 등장한 만 10살짜리 소녀 김주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 주민들은 좀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없던 일이고요. 특히 어린 여자 아이를 거기다 이제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나 간부들한테 김주애가 앞으로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은 아니지만 이미지로서 전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 모두 후계자 자격으로 공개 석상에 등장한 것은 당의 공식 직함을 맡으며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반면 김주애는 외부 세계에만 그 이름이 공개됐을 뿐 북한 내에서는 그저 자제분으로만 알려졌고 어린 만큼 당연히 직함도 지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후계자의 지위를 공식화했다기보다는 후계 체제 준비 작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한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주애를 장기적인 노출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백두혈통의 후계자라는 인식을 심어 놓으려는 그런 의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공개된 문헌이나 기록에 따르면 김정은은 10대 또는 그 이전부터 후계 체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도 그의 나이 만 8세 생일날 김정일이 그때부터 앞으로 내 후계자는 김정은이다라고 측근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처음 김정은을 숭배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라는 비판에 시달렸던 만큼 과거처럼 후계 체제를 보완해 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조기에 공론화시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다른 자녀들, 특히 장자가 존재하는 만큼 김주애는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일 뿐이며 그 의미도 핵무력 강화의 명분인 미래 세대의 대표라는 선에서 제한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주애의 활용은 바로 이제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선에서 내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그 아이콘이나 이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주애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섣부르다는 거예요. 통일부는 후계 구도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 즉 후계 구도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아직 볼에 젖살이 가득한 만 10살 소녀의 등장은 논란과 함께 4대 세습을 향해 가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닷새 뒤인 2월 16일이 북한에선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인데 북한은 광명성절이라 부르면서 기념한다죠? 네, 이맘때는 아이들도 바쁘다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식 애국운동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큰 명절이라는 김정일 생일 앞두고 북한에 계셨을 때는 뭘 하셨어요? 김정일 생일까지 해서 김일성, 김정일 충성 자금이라는 걸 이제 모으거든요. 네. 그래서 다발적으로 하는 헌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내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담을 얼마라도 내야 되고 김정일 생일을 맞아서 또 김정일의 이름을 딴 꽃을 이제 전시하는 그런 축전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 꽃이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꽃들보다 빨리 시드는 거예요. 이게 거의 명절 동안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꽃 가꾸느라고 정말 이거는 꽃이 아니다. 이건 내 목숨이다. 이거는 꽃 가꾸느라고 엄청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필 겨울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청소년들을 흔히 Z세대라고 하잖아요. 또 최근에 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란다는 알파 세대란 말도 나왔던데요.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시는 것은 평양시 거리 풍경입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인공기가 그려진 패션이 유행이라고 하죠. 네, 평양의 한 유치원에서 인공기를 그리는 수업 시간.
교사와 학생들이 인공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특별히 인공기가 훼손될까봐 주민들이 잘 이제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하게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옷에다가 인공기를 넣었다. 저는 사실 이제 상상이 안 갈 정도였는데 평소에 어떤 그 국가 뭐 인공기라든가 뭐 그런 걸 좀 이제 편하게 대해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건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북한 소년단 대회 모습입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서한을 보내서 항일 아동단과 소년근위대의 정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 고취를 촉구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경령의 훌륭한 교대자인 300만 소년단원들이 있기에 사회주의 조선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래대로라면 소년단 창립일이 있는 6월에 했어야 됐는데 못했고, 그럼 뭐 올 6월쯤에 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무리하게 작년 말에 강행을 했어요. 이 소년단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북한의 어떤 메시지랄까요? 전반적으로 과거에 썼던 혁명 후비 세대를 육성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방점에 찍혀 있습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굉장히 당국이 보기엔 우려스럽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인구 사회학적으로 크게 북한 사회의 인구 구성이 바뀌었고,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에 의존하는 삶을 아주 익숙하게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 사회의 생산 가능 연령, 그리고 앞으로의 생산 가능 연령의 중심을 이루는 세대들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과 같이 가야 될 인구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최대한 혁명성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소년이라든가 청년 이 담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의 어떻든 통치 코드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은 이른바 애국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강요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 TV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월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의 역사에 대해 전하는데 소년호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난 건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애국투쟁 속에서 마련된 선연호, 또 청년호, 요맹호 등으로 빛나는 그 이름들은 정말 우리 인민들을 뜨겁게 격동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들 공연 모습인데요. 평양 려명 유치원 아동들이 연주하는 이 곡의 이름은 꼬마 땅끄 나간다입니다. 참 이 노래를 저도 많이 불렀었는데 꼬마 땅크 나간다, 우리 땅크 나간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심각한데 미국 놈들 쳐부시며 달려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적대심도 키워주면서 똑같이 이제 애국심도 같이 키워주는 그런 차원의 이제 노래다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유치원 때는 꼬마 땅크라고 부르던 것이 학교에 들어가면 선연호로 이제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도록끔 하는 그런 교육,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역사적인 또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 과거 이제 한국 전쟁 때 워낙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북한이 그 군수 물자를 대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소년들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은 미군이 대규모 폭격을 했어요. 이 포탄 양이 2차 세계대전에서 떨어진 포탄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 포탄이 이제 불발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죠. 소년들을 시켜서 이제 그걸 주워 오게 하는 거죠. 주워 와서 이제 그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다시 북한의 무기를 만드는 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그것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불발탄을 잘못 만지다가 폭발해서 이제 죽는 사람도 발생했을 테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 소년들을 이용해서 그런 무기 제작이라든가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소위 최근에 얘기하는 이제 꼬마 탱크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꼬마계에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던데 그런 것도 하셨겠네요? 엄청났죠. 한 달에 한 번씩 파철, 선연호를 만든다 해가지고 파철 1인당 5kg씩 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파철 수집 내야 되는 날에는 학교 운동장에 파철밖에 안 보였었어요. 애들이 다 파철
파철 이제 갖고 와서 저울 달구고 그거 이제 냈는지 확인을 받고 막 이래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럼 매달 내라고 하니까 파철이 없잖아요. 어디서 그러게요. 낳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떨 때는 평양역 안에 애들이 그냥 쫙 풀렸었어요. 파철 내라고 하는 날에는 들어가서 그 기차 부품을 뜯어다가 네, 내는 애들도 있었고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엔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파철을 사서 내는 경우도 있었고 네, 정말 내라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폐지라고 해서 그것도 내라고 하면 멀쩡히 쓰는 노트를 이제 내는 경우도 있었고 고무 내라고 하면 집에 있는 신발에 이제 바닥을 뜯어서 내는 경우도 있었고 보더블록까지도 내라고 해서 네, 밤새 나가서 깔려있는 보더블록을 막 해가지고 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그 사회 현상 차원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몇 차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그 학교 상황들을 좀 듣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고 거의 뭐 준조세처럼 그냥 세금 내듯이 거의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학교 내에서 형성돼 있는 일종의 계급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친구들이나 힘 있는 친구들은 쉽게 이걸 내고 그런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는 이후에 더 많은 출세라든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잘 못 내는 친구들은 철저하게 그런 걸 못 내서 계속 비판을 받는 방식. 그래서 이 계급 간의 어떤 구별짓기랄까요?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로감도 주면서 상당부 압박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애국을 강요하는 운동. 요즘 인식은 좀 낯설죠. 그런데 과거 우리에게도 비슷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나라의 1975년 모습입니다. 화면 속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이름의 전투기는 아동을 포함한 전 국민의 성금으로 만든 전투기입니다. 짧은 시일 안에 163억 원이라는 막대한 방위성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투철한 애국 반공투사임을 증명한 것이며 박정희 정권에서 자주국방을 캐치플레이로 내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유명한 이제 백곰 사업이라고 해서 미사일을 제작하는 이제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이제 이 시기에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다종의 여러 가지 우리 국산 무기를 만들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돈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겠죠. 사실상 거의 국민들에게 이런 자주국방에 기여를 하라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선전 작업을 또 했던 적이 있던 것을 보여지고요. 이게 국력이 상당히 이제 신장을 하고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굳이 이제 이 방위 성금을 별도로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오랫동안 이런 방위성금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옛날에는 남한에도 비슷한 운동이 있었다는 거 남인희 씨는 알고 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고 좀 많이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옛날에는 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남한에는 사라졌고 그게 이제 북한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점점 더 그런 것에 의지한다라는 게 좀 더 많이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북한은 최근 아동이나 청소년 세대에 대한 사상 교육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요. 매체 환경이나 정보 접근 수단 같은 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하고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굉장히 형식주의에 머물 거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요. 소위 새로운 세대라고 얘기하는 북한 세대와 관련 그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국가에 의존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지지를 하고 대체적으로는 자기 사적 삶을 어떻게 이제 웰빙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 이런 변화를 과연 이런 선전전을 통해서 또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북한에서 좀 가장 좀 슬픈 게 어린 친구들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참 어린 친구들이 군대에 가겠다, 뭐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나의 어떤 행복보다는 그런 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 교육은 좀 북한이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애국운동.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네, 북한의 Z세대, 알파세대도 나이에 어울리는 일상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중단된 지 올해로 70년이 됐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설정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역시 70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서 통일전망대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는데요. 그 역사의 현장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52km, 평양에선 147km 떨어졌고 널판지로 만든 문이라는 뜻의 널문, 판문이라 불리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2년간 이어져온 6.25 전쟁 휴전 협상이 마침내 타결됩니다. 7월 27일 오전 10시 드디어 휴전은 성립되어 일단 전투가 중지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3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되어 온 한국의 동란은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70년, 통일대교를 지나 개성 쪽으로 나 있는 대한민국 1번 국도를 따라 그때의 널문리 판문점을 찾아갔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서면 과거 널문 다리로 불렸다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남측에서 북쪽으로 송환하는 인원들은 남측에서 이 다리를 건너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송환하는 인원들은 이 다리를 통해서 북측에서 남측으로 단 한 번 송환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되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휴전 직후 수많은 포로들이 오갔고 과거엔 북한군들이 공동경비구역으로 진입하던 통로였지만 지금은 폐쇄된 채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슬어버린 군사분계선 표지판만이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 폐쇄와 동시에 양측의 공동경비도 사라지게 했던 1976년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북한 쪽 시야를 가린 미루나무의 가지를 치던 도중 도끼를 빼앗아든 북한군에 살해됐던 미군 장교 2명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추모되고 있었는데요. 그 돌아오지 않는 다리 쪽을 감시하던 초소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판문점의 한 초소인데요. 제 뒤로 북한 땅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 뒤로 숲이 하나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건물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입니다. 우거진 숲속에 가려져 하얀색 지붕만 보이던 70년 전 역사의 현장. 지금은 북한 땅이 된 옛 판문점을 21개 유엔 참전국들이 기념비를 통해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장소 옆쪽으로는 인공기가 내걸린 북한의 평화박물관이. It's also quite ironically in the Peace Museum, that is where the axes that were used in the axe murder incident are stored and kept on display. 그 뒤쪽으론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의 최전방 감시 초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대형 인공기를 내건 북한의 선전마을 기정동 마을이 보였고 그 뒤편으론 개성공단의 모습도 희미하게나마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땅을 뒤로 하고 하얀 말뚝으로 표시된 군사분계선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나타나는 7개의 건물들. 정전협정 체결 직후 군사분계선 쪽으로 옮겨온 지금의 판문점으로 2017년 11월 이 옆으로 귀순하던 북한 병사를 향해 북한군이 남쪽으로 총격을 가하며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지만 즉각 물러났던 사건은 정전협정의 존재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 would say, though, that even though that incident involved gunfire crossing the MDL, it is a good example of the restraints and ability of the armistice to restrict further outbreak of hostilities. 북한과 중국군 측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회색 건물은 현재 북한군이, 유엔군 측 포로 교환이 있었던 하늘색 건물은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늘색 건물, 1번 임시 건물이라는 뜻의 T1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회의실, T2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T3는 군사정전위 소회의실입니다. 이 T2라고 하는 것은 유엔사와 북한군의
군사정전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회의를 하는 곳이었는데 북한군이 군사정전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를 했고 지금 그 이후부터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라고 하지 않고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T2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굳게 닫힌 북한 쪽 출입문 앞을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탁자 위 마이크선이 지나는 이곳이 바로 지난 70년간 남북을 갈라온 군사분계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평범한 회의 공간이지만 제 왼쪽은 남한, 제 오른쪽은 북한에 있는 셈입니다. 그 T2 건물과 T3 건물 사이 공간엔 나지막한 콘크리트 경계석에 놓여져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석 너머 북한 지역, 판문각 주변엔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과거 흔히 보이던 북한 경비병들은 코로나19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Prior to COVID, that was a fairly frequent occurrence. But once the COVID hit, the north side is very, very concerned about that. They no longer meet with us face to face. It's all done via the hotline, and they generally stay in Pamungak and only come out, or even inside of Pamungak, they're wearing full hazmat gear.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전쟁과 대립의 상징 판문점. Our job is to make sure that hostilities don't break out again so that we can continue to work towards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what we believ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is a very important commemoration of that. 통일이 될 언젠간 남북의 통로와 대화의 창구로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등살? 장살? 썩살? 결살. 뭔가 결이 들어가 있고 썩 이런 게 뭔가 굳은 살 느낌이 있어서 죽은 살 느낌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잦은 마찰로 생긴 두껍고 단단한 살을 뜻하는 굳은 살을 북한에서는 썩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썩살이 백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흔하고 썩살이 들다와 같은 표현도 함께 사용됩니다. 썩살. 맞추지 않았나? 네, 아닌가? 맞췄나요 저희가? 네. 아, 썩살. 굳었다는 걸 약간 썩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박수를 보내면서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 피해가 너무 커서 안타깝습니다.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요. 사회적으로 미흡한 건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